전단 마찰 얘기를 할 건데요. 철근 상세한다고 하고서는 전단 얘기, 다른 사람의 영역까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전단 마찰은 어떻게 보면 순수한 전단에 대한 영역은 아니고 그냥 미케닉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역학이죠, 역학. 예. 그래서 또 이제 전단 마찰 철근의 상세가 좀 어려운 부분, 어렵다기보다는 이제 설계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엔 그게 뭐 앵커와도 관련이 있고, 하여튼 결국엔 철근 상세 얘기이기 때문에 전단 마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식은 워낙 간단하기 때문에, 식은 뭐 여기 감춰놨는데 강도 함수 계수에다가 어떻게 하나요? 전단 마찰 표면에 있는 철근 양에다가 설계 기준 항폭 강도를 곱하고 마찰 계수를 곱하면 딱 끝. 뭐 이거 식이 워낙 간단하죠. 식이 워낙 간단하기 때문에 뭐 이거를 이제 설명을 길게 하자는 건 아니고, 거동을 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거동. 그래서 이제 전단 마찰이라고 하면 어떤 경계면이 미끄러졌는데, 경계면이 미끄러져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그냥 우리가 일체 탄소랑 콘크리트는 미끄러지지 않죠. 그냥 이제 경사져서 이제 파괴가 되는 거고, 미끄러지려면 주로 이제 시공줄론, 컨스트럭션 조인트가 있었거나 아니면은 뭐 프리캐스트에다가 현능사슬 콘크리트라든지, 그래서 다른 시점에 타설된 콘크리트, 분리 타설이 되었다는 것이 어느 정도 전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미끄러졌어요. 일단 미끄러지면 이 표면의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 표면이 이제 매끄럽지 않다는 거죠. 표면이 이제 좀 울퉁불퉁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골점 안물림에 주로 기여를 하는데, 울퉁불퉁하게 해놓으면은 이게 미끄러질 때 이렇게 딱 미끄러지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울퉁불퉁하니까 얘가 이제 이렇게 울퉁불퉁하니까 이렇게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미끄러지고 싶은데 들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들고 일어나게 되면 국부적으로 철근이 항복을 한다. 국부적으로 철근이 항복을 한다는 거예요. 국부적으로 철근이 항복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위면만 잘라서 자유물체도를 그려보면 ASFY라는 힘이 작용을 하겠죠. 철근에 ASFY라는 힘이 작용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하냐 하면 Y 방향 힘의 평형 조건을 만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수직 방향 힘의 평형을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철근액에서 ASFY라는 인장력이 작용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향으로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향으로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상향으로 뭔가가 있어야 된다. 그게 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뭔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경계면에 노멀한 방향으로 압축력이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콘크리트 표면에 컴프레션 작용을 한다. 그런데 걔를 싹 다 모으면 뭐가 같아요? 얘를 싹 다 모으면 뭐가 같냐면 그렇죠? 예, 경계면에 작용했던 ASFY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기가 단순해졌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데 이 면에 뭐가 작용을 해요? ASFY라는 압축력이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압축력이 작용을 하면 압축력 곱하기 마찰 계수를 하면 뭐가 돼요? 마찰, 이걸 여기라고 하기엔 저는 뭐가 왜 어색한지 모르겠는데 이제 마찰 저항이 된다는 거예요. 마찰 저항이. 네. 제가 이제 아마 우리가 이제 마찰이라는 걸 처음 배웠던 중학교 과학 시간이라든지 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이제 그때 느낌이겠죠. 마찰력은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마찰이라는 것은 항상 패시브인 거죠. 수동적으로 다른 게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 마찰 저항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했던 요식이 결국에는 뭐예요? 마찰 저항이 되겠다. 그러면 이 뮤 값이 중요하겠죠. 뮤 값이. 뮤 값이 그래서
일부러 거칠게 만든 콘크리트 하면은 이제 1.0 뒤에 람다가 붙는데 이 람다는 이제 경량 콘크리트 개수고요. 그럼 거칠게 처리하지 않으면은 0.6. 그럼 어느 정도 거칠게 처리를 안 해야 되느냐? 매끄러워도 된다는 거예요. 매끄러워도 된다. 그러니까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거푸진 면도 괜찮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이제 0.6이 됐어요. 그러면 일부러 거칠면 어느 정도 거칠어야 되냐? 어느 정도 거칠어야 되냐면 기준에는 이제 6mm 요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6mm 요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6mm 요철을 만들기 위해서 뭐 이렇게 스트립 여기 6mm짜리 판때기를 이제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뭐 시공을 한다.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하자는 취지는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부분이 더 먼저 깨질 수가 있죠. 예. 그러면 이제 원래 6mm라는 개념은 어떤 거냐 하면 골재가 노출돼 있다는 거예요. 골재가 굵은 골재가 노출돼 있다. 굵은 골재가 노출돼 있다. 그럼 왜 6mm냐 하면 이제 19mm 굵은 골재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8mm 골재 이런 것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골재의 최대 치수가 18mm, 19mm예요. 그러면 3분의 1 정도 묻혀 있었어요. 또는 3분의 1 정도가 튀어나와 있어요. 골재가 경계면에서. 그러면 3분의 1 정도 튀어나온 거는 표면을 이렇게 청소하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얘는 튕겨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는 튕겨나가요. 얘는 튕겨나가서 6mm가 들어가는 거고 얘는 6mm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6mm 정도 요철이다. 그러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6mm냐? 그건 아니고 플러스 마이너스 6mm는 아니고 그냥 하여튼 6mm 정도의 거칠기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골재가 노출돼 있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일체로 타설된 콘크리트는 억지로 실험을 해보니 1.4 정도 나오더라는 거예요. 1.4 람다 정도가 나오더라. 그리고 이게 상한이 있는데 이 상한들은 대부분 보면 이제 부재의 콘크리트 전단 강도하고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실험적으로 나와 있는 어떤 데이터들을 가지고 해보니까 콘크리트의 순수한 전단 강도, 그러니까 쉬어키의 전단 강도, 뭐 이런 것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이보다 더 높아지진 않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철근을 많이 넣어도. 반대로 철근비가 낮으면 굉장히 과소평가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준보다 굉장히 높게 나오게 되는데 그거는 또 다음 기회에 한번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들을 하도록 할게요. 설계 방법은 이제 워낙 단순하니까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실험을 했냐 하면 푸시업 테스트라 그래서 기역자 하나하고 니은자 하나를 붙였어요. 기역자 하나하고 니은자 하나를 붙였어요. 저도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두 개를 그냥 완전히 따로 타설하기도 하고, 과거에는 이렇게 일체 타설을 한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인위적으로 균열을 유발시키기도 했어요. 예. 어쨌든 간에 하여튼 요 부분에 경계면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압축력을 눌러요. 요 경계면 라인에 맞춰서. 그러면은 요 경계면, 빨간색 경계면에 전단이 작용을 하겠죠. 그러면 그거에 가로지르는 철근들이 전단 마찰 철근으로 했습니다. 또는 잡아당겨요. 훨씬 실험이 어렵죠. 잡아당겨도 똑같은 메커니즘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또는 좀 더 복잡한데 기울어져 놓고 실험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노멀한 힘하고 이 평행한 힘, 그러니까 전단과 압축이 같이 작용을 하죠. 예.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하나 빠뜨렸는데 여기에 이제 영구히 작용되는 압축력이라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죠. 영구히 작용되는 압축력. 계속 이 경계면에 압축력이 작용을 하고 있으면 거기다가 마찰계수 μ를 곱해가지고도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영구히 작용되는 압축력. 이렇게 쓰니까 좀 식이 안 예쁘다.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갈로. 마찰계수 μ 밖에 안에 이렇게 AVF, FY에다가 압축력을 이제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영구히 계속 작용을 해야 된다.
굉장히 오래전에 했었죠. 72년도에 메톡이라는, 지금도 이제 최근에도 논문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도 했더라고요. 66년에도 이제 실험을 했는데 이게 이제 다 보면 프리캐스트 구조 때문에 시작이 됐습니다. 60년대에 이제 프리캐스트 부재를 가지고 현장타설이랑 일체를 하려고 보니까 그 사이를 어떻게 설계해야 될지 몰라서 이런 실험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66년대에 뭐 형제인가 봐요. 버크랜드 발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또 굉장히 많은 이제 실험 기존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 분석도 하고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실험 결과들을 모아 보니까 x축이 이 low fy, 그러니까 avfy를 그 실험한 면적으로 나누고 거기다가 fy, 그 다음에 있다면 이제 순수 압축력, 그래서 이제 순수 압축력을 ac로 나눈 거. 그 ac라는 것은 이제 파괴되는 면이 되겠죠, 경계면. 그래서 이제 그거를 x축으로 두고 y축에 작용된 최종 힘을 ac로 나누는 거를 이제 shear stress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러 데이터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적절한 하한 값을 쭉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식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런 식이 나오더라. 적절한 하한 값. 그래서 이제 여기 제가 빨갛게 표현을 한 게 200psi라는 y절편이 생기더라니까. 1.4MPa이 되는데 적지 않은 힘이죠. 지금 설계를 해보신 분들이면 이 1.4가 얼마나 이제 소중한 건지 이제 나올 건데, 근데 이제 우리가 전단 마찰 설계 개념에서는 별도의 어떤 철근이 없을 때의 상수값,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아요. 일종의 이제 점착력이 되는데 커이슨이 되겠는데 점착력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는 이런 점착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있겠죠. 실제 이제 점착력이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시멘트 페이스트의 화학적인 부착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려워요. 어렵다는 게 뭐냐면 우리 뭐 풀의 강도인 거죠. 풀의 강도를 구조형으로 쓸 수는 없어요. 있더라도 그 힘의 변동성이 워낙 크고 작기 때문에 페이스트의 강도 자체, 페이스트의 점착력을 쓰는 건 아니에요. 페이스트가 압축을 받으면 되지만 페이스트가 이제 이렇게 페이스트 자체의 어떤 점착력을 쓰는 건 아니고, 실제로는 이제 얘가 골재 맞물림과 관련이 있는 거죠. 골재 맞물림. 그러니까 철근에 힘이 전달되기 전에 그 표면에 있는 콘크리트와 골재들 사이에 전단이 이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경계면이 있을 때. 그게 이제 해보니까 제법 적지 않은 값들이 나오는데, 뒤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기준에서는 이거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없냐? 있다는 거예요. 예, 해설에 이런 식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걸 없애달라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좀 과도평가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여기 똑같은 식의 y절편을 2.8로 2배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이건 뭐냐면 이제 평균 강도 예측식이에요. 그러니까 논문에서 실험의 데이터의 평균을 그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설계에 바로 쓸 수는 없는데, 해설에 이 내용이 있어요. 해설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26년 말에 나오는 거에는 이제 좀 삭제를 하자고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예. 이거는 이제 평균 강도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전단 마찰 얘기를 했는데, 비슷한 게 하나 더 있죠. 예. 뒤에 이제 66에 가면은 프리캐스트하고 현타설하고 하는 합성 구조, 수평 전단 강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이거는 수평 휨 부재에만 쓰는 거예요. 수평 휨 부재에만. 그래서 이제 여기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우리 뭐 잘 이해가 되죠. 이게 두 개가 완전 합성 거동을 하려면 이 경계면이 어떻게 돼요? 미끄러지면 안 되는 거죠. 경계면이 미끄러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응력이
자체 따로 놀기 때문에 강성도 줄어들고 강도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합성 고동을 하려면 경계면이 미끄러지면 안 돼야 된다. 근데 이제 조금 전에 푸시 오프 테스트에 비해서 이거는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전단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트로타임 모델 개념을 좀 그려보면 전단이 이제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죠. 이렇게 전단이 이렇게 전단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점선으로 표현한 게 이제 압축 스트롯이 되는데, 이 압축 스트롯에 의해서 경계면에 어떠한 이제 압축력이 작용이 된다는 거예요. 예. 물론 이제 그 힘이 요 수직 타이와 이퀄리브리움을 이루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이게 같아지긴 하는데, 그래서 이 자체적으로 하중에 의해서 이 경계면에는 항상 노멀 컴프레시브 스트레스가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리해요. 그래서 이제 60년대에 이렇게 미국에서 실험한 사진이 있는데, 좀 축소 모델로 이렇게 프리캐스트 거더에다가 상판 슬래브, 현장 타설 슬래브를 놓고 2경간 실험까지 했네요. 참, 네. 참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찍 이런 연구들을 수행을 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설계식이 있는데, 이건 뭐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되는데, 좀 소개를 하자면, 얘는 점착력을 고려해요. 무슨 말이냐면, 경계면에 전단 보강량이 없는 경우에도 0.56메가파스칼이라는 값을 써요. 이 값이 진짜 소중하죠. 이거는 뭐냐면 이제 전단 철근을 넣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경화되고 난 후에 우리가 이제 신구 콘크리트 접합문을 만들려면 이제 후설지 앵커를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말을 너무 빨리 했는데, 뭐 리모델링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뭐 시공을 잘못했다든지 하려면 해서 전단 마찰 설계를 하려면 전단 마찰 철근이 있어야 되는데 0.56메가파스칼 이내의 전단 응력이라면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소중하죠. 그런데 반드시 어때야 된다? 이게 이제 수평 경계면이 수평 경계면, 휨 부재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표면 요철이 6mm로 있어야 된다. 표면 요철이 6mm 있어야 되고, 당연히 청소는 해야죠. 그 다음에 표면 요철을 안 두는 경우에는 최소 철근을 넣으면 돼요. 최소 철근을 넣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최소 철근을 넣고 또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 점착력까지 고려해서 설계를 할 수 있어요. 조금 전에 나왔던 식들에 비해서 우리가 이제 일종의 요게 이제 뮤에 해당되는데, 뮤 값은 작지만 1.8이라는 어마어마하게 유리한 점착력, 커이슨 같은 거를 이제 고려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죠. 이게 이제 휨 부재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값이 3.5메가파스칼을 초과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전단 마찰 설계를 해라, 이렇게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이 면에 굉장히 큰 전단 응력이 작용을 하면 이게 미끄러진다는 거예요. 미끄러지고 나면은 점착력이라는 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골재가 있었는데 골재 맞물림이 작용을 하다 골재가 깨져버리면 골재 맞물림 작용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순수하게 전단 마찰 설계를 해라. 그래도 어디에요? 그래도 이제 요런 거, 요 정도만 써도 굉장히 유리하게 할 수가 있겠죠. 앞서 얘기한 대로 이런 합성 구조의 수평 전단 강도는 다 이렇게 프리캐스트 거더에다가 상부 콘크리트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연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90년대까지도 하고요. 하나 재밌는 거는 이제 기준을 곰곰이 읽어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수평 전단 강도인데 휨 부재의 전단으로 설계를 해요. 휨 부재의 전단력으로 설계를 한다. 우리 휨 부재의 전단력은 뭐예요? 이 방향 전단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방금까지 했던 거는 뭐였어요? 방금까지 했던 거는 여기 어떤 경계면이 있었으면 요 경계면의 전단 설계를 얘기하고 있었는데,
실제 설계는 뭐로 하냐면 수직 전단력, 하여튼 부재의 전단력으로 한다는, 부재의 전단력이 아니라 우리는 경계면의 전단력이어야 되는데,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제 결국 그거는 같다는 거예요. 전단 응력으로 개념에서 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작은 면을 잘라서 전단력 부위가 양쪽 면에 작용을 하면, 그러면 이제 이 dx라는 구간 좌우에는 어떻게 돼요? 모멘트가 조금 달라지죠. 모멘트가 커진다는 거죠. 전단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풀어가지고 압축력하고 인장력으로 풀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느 지점에서 모멘트를 잡든지 모멘트 이퀄리브리엄을 만족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요 지점을 중심으로 이제 모멘트 평행 조건을 세우면 그럼 어떻게 돼요? 요 힘에 의해서 시계 방향 힘이 작용을 하고요. 이런 시계 방향의 힘이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저쪽에는 이제 CZ하고 그 다음에 C 플러스 델타 C의 Z, 요 차이만큼의 힘이 모멘트에 작용하겠죠. 그러니까 이쪽 모멘트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남는 게 뭐냐면 인장력하고 압축력 사이에 내부 모멘트 팔길이 J의 Z에다가 델타 C 만큼이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요 상부면만 떼서 봅시다. 요 면만 떼서 이렇게 봅시다. 요 면만 떼서. 요 면만 이제 떼서 보면, 왼쪽 오른쪽에 어떤 힘이 작용을 하고 있고 압축력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요 베타 값은 뭐냐면 이제 압축력의 크기가 이제 이렇게 작용을 했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이제 요런 압축력의 분포가 작용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요 비율 전체 C에 대해서 요 위에 상부면이 받는 비율을 이제 베타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베타 곱하기 델타 C만큼이 이제 왼쪽 방향으로 가겠죠. 그러면은 이제 오른쪽 방향으로는 어떻게 돼요? 경계면에서 이 방향으로 힘이 가야 된다는, 경계면에서. 그래서 horizontal shear stress가 작용을 하고 그 폭이 dx고, 그 다음에 부재의 width가 bi면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델타 c가 뭐라 그랬어요? 델타 c를 표현하면 v dx 나누기 z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dx 없어주니까 그러면은 horizontal shear stress는 베타 v 나누기 z bi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베타가 1이라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요 식을 가만히 보면 어떻게 돼요? 수직 전단력을 얘가 뭐예요? 부재의 수직 단면적이 되는 거죠. 요게 부재의 수직 단면적이 돼요. 그러니까 요게 Z고 부재의 이 브레드스가 이제 이렇게 되니까 요 면적이 된다. 요 면적. 그래서 전단력을 수직 면적에다가 나눠주니까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버티컬 shear죠. 버티컬 shear stress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버티컬하고 허리전탈이 같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스트레스 레벨에서 우리가 따졌죠. 우리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재료역학 배울 때 실은 이거 다 배웠었어요. 이쪽 면에 한쪽 면에 쉬어가 작용을 하면 어떻게 돼요? 반대쪽에 쉬어 스트레스 작용을 해야죠. 그래야지 이 방의 평행이 맞죠.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애가 돌죠. 돌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돼요? 이 방향에 쉬어 스트레스가 또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 크기는 어떻게 된다? 타워가 된다. 그래서
이 shear 스트레스는 허리존털이나 버티컬이 항상 같다. 예. 그래서 그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 휨 부재지만 수평 부재지만 부재의 이 전단으로 설계를 하면 허리존털 인터페이스 shear 스트레스도 설계가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ACR 318 2호에서 전단 마찰 부분에 철근 상세가 하나 개정이 됐어요.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 하면 주로 이게 쓰이는 게 이제 그 신구 콘크리트 경계면인데 프리캐스트 거더의 헌장타설 상부 슬래브 이런 거에 주로 써왔는데, 그러려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서 FY가 발현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요 길이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예. LDH가 돼야 된다. 갈고리 정착 길이가 돼야 된다. 갈고리로 놓더라도. 근데 보통은 이제 제 경험에 의하면 이게 한 12배 dB 정도 되는데, 이게 또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12배에서 콘크리트 강도에 따라서 한 15배 정도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만만치 않아요. 피복 뚫고 이러다 보면. 그래서 이제 뭐 미국이라고 다르지 않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어떻느냐. 5dB만 나가고, 5dB만 나가고, 종방향 철근을 매번 감싸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옆 철근하고의 거리가 8dB 이상이고, 실험을 22mm까지 해봤더니, 그때 FI가 발현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예, 좀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이 점착력, 그럼 이 실제로 항복을 할 거냐? 저는 이 조건에서는 항복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진 않고, 우리가 이제 AVF, FY에다가 뮤를 곱해서 요거만 쓰는데, 실은 이 뒤에 뭐가 있다고요? 점착력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점착력 있고, 또 다음 시간에 말을 하겠지만, 다울 액션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ACI 코드, 우리나라 코드에서는 이제 전단 마찰 설계에서는 다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요 정도 조건만 되더라도, 얘들의 기여에 의해서 마치 얘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좀, 약간 어려운 내용들도 좀 있긴 있었는데, 예. 우리가 이제 경계면 전단 설계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